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김진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된 건 두 번째인데요. 좀 오늘도 긴장이 되긴 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전에는 제가 이제 소아 응급에 대해서 이제 응급실에서 볼 수 있는 소아 감염 질환에 대해서 제가 강 그때 이제 좀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감염 중에 하나 폐렴에 대해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폐렴에 대해서는 인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게 인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폐렴으로 확인된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이라고 아마 뉴스에서 좀 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또 병원에서도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게 과연 어떤 질병인지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시면은 좋을 내용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소아 응급을 맡고 있고 소아 감염이나 소아 응급의학 세부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인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제 주 관심 분야나 주 전문이 인제 소아 감염이라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것도 인제 제 전문 분야라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을 쪼끔 해볼 때 이제 저희가 사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9살 남자애가 인제 응급실에 왔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5 일째 이제 열이 계속 있고 또 기침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제 개인 병원에서 개인 소아과에서 인제 약을 먹었는데 감기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호전이 없어서 인제 응급실에 왔습니다. 근데 인제 애를 진찰해 봤는데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애가 뭐 잘 먹기도 하고 컨디션도 나빠 보이지 않고 또 이제 청진도 해 봤는데 괜찮고. 근데 이제 기침이 너무 지속되고 열이 너무 오래되니까 엑스레이를 찍어 봤습니다. 그랬는데 폐렴이 좀 심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찰 소견은 가벼운데 엑스레이는 이제 폐렴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경우가 과연 이제 흔한 건지 아니면 왜 인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건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제 시작을 이제 어쨌든 제가 사례를 갖고 했는데 인제 제가 준비한 이 균에 대해서 이제 마이코플라스마 뉴모니아가 이제 어떤 균인지 인제 그걸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일단 사실 가장 작은 자가복제 세균입니다.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균 자체가 이제 특징이 인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자가복제 생물 중에 가장 작은 규모이고 근데 이 세포벽이 없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인제 보통 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항생제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인제 오구멘틴, 뭐 아목시실린 아니면 그러니까 페니실린 아니면 세팔로스포린 이런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항생제들이 작용하는 부위가 세포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균은 세포벽이 없으니깐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벽 결여의 임상적 의미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베타락타민 인제 페니실린 아니면 세팔로스포린 항생제인데 이게 인제 원칙적으로 인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포벽에 인제 펩티드 글간 합성을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용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항생제 실패의 흔한 원인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쓰는 항생제가 그 두 가지 종류인데 이제 아무래도 그걸 쓰다 보면은 여기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세균 배양 검사도 사실은 이 세포벽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진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우리가 사이토 에디러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균 자체가 인제 우리 그 기도나 기관지에 있는 섬모라고 있습니다, 실리얼이. 거기에 인제 부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부착하는 그 표면 단백질이 인제 P1 입니다. P1 에디션인데, 이게 인제 부착을 하면서 섬모 상피에 인제 부착을 하면서 인제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섬모에 인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인제 부착 이후에 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섬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먼저 아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섬모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제 이물질이나 뭔가 인제 먼지나 이런 게 목에 걸려 있는 경우에 이 섬모가 인제 운동을 함으로써 이거를 배출을 합니다. 근데 인제 여기에 부착이 되면은 인제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배출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기침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기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섬모가 인제 아무래도 손상이 되고, 거기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다른 세균이 또 인제 감염이 되도록 또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손상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는 게 인제 제일 먼저 이 균의 특징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상을 좀 보시면 이게 인제 그러면 다른 감기랑 뭐가 다른지, 제가 인제 제목에서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렴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 놨는데요. 일단 증상이 어쨌든 잠복기가 일단 먼저 길고요. 2 에서 3주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옮았는데 증상 자체는 2 주나 3주 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증상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인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쪼끔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인제 어떤 뭐 오한이나 이런 증상, 그리고 열, 그다음에 인제 인후통, 그다음에 기침입니다. 이런 게 보면 이제 주 단위인데, 기침 같은 것도 한 3 주, 4주 이렇게 지속됩니다. 그래서 인제 기침이 인제 사실 굉장히 오래간다. 발열 증상이 먼저 나타나지만, 근데 그것도 다른 질환에 비해서 오래가고 기침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수주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학을 보시면, 자 그러면 이게 인제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균이 왜 중요하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 각지에서도 그렇지만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3-4년 주기로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제 그러면은 뭐 그 다른 해에는 그러면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아니지만 어 보통 해에도 이제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3-4년 주기로 이제 유행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인제 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연도별로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이게 피크를 찍다가 또 떨어졌다가 찍다가 또 떨어지고 또 다시, 그리고 여기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인제 사실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했던 시기라서 인제 사실 그때는 피크를 찍은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의 반발작용으로 지금 오히려 더 크게 2023년, 그리고 2024년, 그래서 2025년 2 월까지 굉장히 대유행을 했었고, 그래서 2025년 2 월에 유행 종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유행까지는 사실 이 그래프에서는 인제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은 2000 이지 여기서 잘린 여기서는 더 올라갔었고, 입원 환자도 굉장히 많았던 한 해였고, 이때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인제 뉴스가 계속 나올 정도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심각성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이렇게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것도 특징인데, 그러면은 왜 소아에서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보통은 이게 인제 학동기 폐렴이라고, 보통 초등학생, 중학생 요 나이대에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를 보면은 한 1 세에서 12 세가 한 77.7%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7 에서 12 세가 절반입니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2 세, 3 세, 4 세에서도 이제 많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보통 인제 단체 생활을 할 때 이 균이 인제 빠르게 퍼지는 게 특징인데 아무래도 어린이집 생활을 한다거나 유치원 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옮을 수 있어서 단순하게 초등학생만 잘 걸리는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서도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질환이 이 마이코플라스마 페렴입니다. 전파와 발생 양상을 보시면 이거는 인제 그 공기 감염은 아니고 비말 전파입니다. 기침, 콧물 통해서 이제 옮길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잠복기가 굉장히 길게 2 에서 3주 지속됩니다. 그리고 보통 인제 폐쇄 집단 그러니까 학교, 군대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획득 폐렴이라고 하거든요. 병원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 생활에서 이제 걸리는 폐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상 양상과 진단을 보시면 이제 아까 임상 양상은 뭐 그래프로 좀 보여 드렸는데 이제 이거를 쪼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발열이 먼저 인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인제 기침이 인제 지속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른 기침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인제 가래도 있고 인제 섞여 있는데요. 근데 인제 새벽에 밤에 잘 때 또 기침을 많이 하는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차 소견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힘들지 않은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제 천식이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게 이 균 자체가 이름이 인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폐렴만 일으키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폐외 발현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열이 있으면서 발진이 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사실 마이코플라스마 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뇌수막염, 뇌염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빈혈 아니면 관절염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인제 그 퍼센티지는 굉장히 적지만은 폐렴이 제일 많겠지만 그래도 이런 질환들이 있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뭐 엑스레이를 찍고 그다음에 이제 청진을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폐렴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리지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인지 그 균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균 검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배양 검사는 이제 임상적 실효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PCR 검사라고 요즘은 이제 개인 병원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고 또 대학병원에서도 인제 하고 있죠. 근데 인제 이게 조기 진단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이게 인제 절대적인 건 아닌 게 어 가래 검사로 인제 가래를 뱉어서 검사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애들은 그러지 못하고 인제 가래를 뱉지 못하니까 대부분 이제 코로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검사처럼. 근데 그럴 때는 인제 어 정말 그 균은 있는데 이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음성으로 인제 위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 양성이 나오면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또 양성이 나와도 또 음성이 나와도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건 이따가 뒤에서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혈청 검사는 이제 이거에 이 균에 항체가 있는지 이제 그걸 검사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음성일 수가 있고 또 재감염일 때도 안 나타날 수 있어서 이것도 검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어 그 제약이 있는 거를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인제 처음에 감염이 됐을 때 이 환자가 이 감염에 처음 노출됐을 때 인제 그 항체가 IgM이라는 항체가 있고 IgG라는 항체가 있습니다. IgM은 보통 그냥 쉽게 아시면 되는 게 그냥 처음에 생기는 항체로 인제 급속하게 이제 증가를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인제 항체를 이제 점점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떨어지면서 IgG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인제 평생 면역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에서 인제 어
조심해야 할 게 초반에는 이제 처음에 열이 나고 이제 기침이 시작됐을 때 검사를 해도 IgM이나 이게 이제 높게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에서 2주 간격으로 오르는 거를 확인을 해야 인제 이거를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재감염인 경우에는 IgM은 오히려 보이지 않고 IgG가 상승하는 곡선인데 이것도 인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거 감염인지 아니면 지금 걸린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청 검사는 이렇게 제한이 있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러면 마크로라이드 이제 일단은 이 균이 어떤 또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게 내성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 내성균이 굉장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성 기전은 이제 어떻게 있느냐? 우리가 인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세팔로스포린이나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는 세포벽에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균에 이제 주로 쓰는 항생제는 마크로라이드라는 항생제인데요. 클라리스로마이신, 아지스로마이신이 대표적인 항생제입니다. 이 항생제는 세포벽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라이보솜에 인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라이드가 라이보솜에 인제 결합을 해서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도메인에 이제 결합을 합니다. 근데 내성이 여기에 하나의 인제 변이에 의해서 이 에 의해서 인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요게 인제 요것만 오직 변이가 있어도 아예 이제 마크로라이드는 이제 결합이 되지 않고 인제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 내성률이 왜 문제가 되느냐? 전에는 사실 마크로라이드 항생제를 쓰면은 인제 대부분 많이 다 잘 낫고 인제 길게 이제 뭐 치료 안 하고 그다음에 입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018 년, 2020 년은 그래도 그때도 내성률이 한 50% 59%로 보고가 돼 있었고, 근데 이번 최근에 2023 년에서 2024 년은 이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검체를 이제 PCR 검사나 이걸로 한 거고, 배양 검사했을 때는 이제 더 높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성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이 내성균이랑 내성이 있는 균이랑 그리고 감수성 균은 내성이 없는 균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제 중증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인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 표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대신에 열이 나는 기간이랑 입원 기간이 내성균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성균 자체가 인제 어쨌든 치료를 안 하면은 오래 열이 나고 오래 이제 입원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제 난치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난치성이란 거는 말 그대로 치료하기 어려운. 그러면 아까 내성균이 그러면 이퀄 난치성이냐? 그건 아닙니다. 내성균 감수성은 그 항생제 마크로라이드 항생제 특정 항생제에 대해서 인제 내성이 있느냐 없느냐고, 이거는 인제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했는데도 인제 안 나는 폐렴을, 그리고 보통 정의를 인제 마크로라이드를 3일 정도 쓰고 마크로라이드 아닌 이제 2차 항생제를 4일 썼는데도 계속 악화되는 경우를 우리가 난치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전은 단순하게 뭐 손모에 부착되고 폐렴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이제 폐렴이 더 악화되고 염증이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혈액 검사에서 LDH라고 이제 보통 이제 기본 검사로 나가는데, 인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상승이 되어 있을 때 난치성으로 좀 진행될 수 있다는 어떤 지표로 요즘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일단은 제가 쪼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 설명드렸던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인제 검사에서 인제 PCR 검사에서
검사를 했더니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 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균이 마이코플라즈마 균이 나왔고, 그래서 항생제를 인제 마크로라이드 항생제인 아지스로마이신으로 인제 투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인제 평가를 이제 계속 하나를 봤는데 72시간 동안 이제 항생제 계속 썼는데도 여전히 열이 계속 있고 기침이 악화되고, 그래서 이 균은 물론 균 검사는 아직 안 나온 상태, 내성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마크로라이드 내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제 항생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시사이클린으로 변경을 하고 하루 만에 인제 열이 떨어지고 좋아졌다고 이제 좋아졌었습니다, 환자가. 그래서 인제 72시간이 인제 치료 전략에 갈리는 분기점인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보통 인제 항생제 쓰고 한 이틀 지나서 인제 평가를 하는데, 보통은 인제 48에서 72시간 호전이 없으면 약을 바꾸는 걸로 인제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PCR 검사에서 요즘은 인제 수탁 검사나 이렇게 보내면은 내성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면은 마크로라이드가 아니고 그럼 내성균이 바로 확인되었을 때 그러면은 그 독시사이클린이라는 다른 항생제를 쓸 수 있느냐. 이제 그것도 사실 궁금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 차적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 의심이 되면 인제 마크로라이드 항생제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 작용 기전을 말씀드렸죠. 그 세포 안에 있는 이제 리보솜에 인제 결합해서 이제 단백질 합성을 억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항염 효과가 있고, 이 마크로라이드의 특징이 또 인제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런 균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성균이 아니고 감수성 균이면 오히려 사실 2차 항생제의 그런 다른 항생제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1 차적으로 마크로라이드를 쓰는 이유가 인제 이 때문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이제 2차 이 테트라사이클린 약을 설명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독시사이클린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인데, 이것도 이제 그 라이보솜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합성 억제를 합니다. 근데 인제 위치가 다르겠죠. 근데 인제 이게 인제 문제가 되는 게 소화에서 저희가 이제 또 1 차적으로 마크로라이드 쓰는 이유가 인제 8세 미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인제 식약청에서 이제 12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아 착색이 있고 그다음에 범랑제 형성 부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제 사실은 쓰는 게 금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 많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적절 기간 안에 쓰면은 별로 이렇게 착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제 사용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1 차적으로 이제 하는 거는 안 되고, 1차 치료를 해서 무반응일 때 그때는 12세 미만, 그러니까 8세 미만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테트라사이클 말고 퀴놀론계 해열제도 항생제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인에서 많이 쓰지만 소아에서는 인제 성장 억제, 인제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18세 미만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인제 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 호전이 없는 경우에 이제 짧게 쓰는 거는 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돼 있어서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2차 약제를 썼을 때, 그러니까 마크로라이드를 비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시면, 이제 이게 독시사이클린이 그 2차 약제인데 이거는 열이 그러니까 내성균에 대해서 이틀 만에 떨어뜨렸고, 그러니까 마크로라이드는 이제 5일 정도 걸렸다 보시면 되고, 엑스레이도 독시사이클이 한 3 일, 그다음에 마크로라이드는 한 6일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항생제를 이렇게 치료했을 때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아까 난치성 경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면역 조절 치료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제 언제 적절하게 쓰는 거는 아무래도 의사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쪼끔 일찍 쓸 수도 있고 나중에 쓸 수도 있지만 가장 적절한 방법은,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 많은 경험과 그리고 환자의 상태,
그리고 피 검사 결과 그다음에 인제 엑스레이 소견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가 이제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면역글로빈 주사까지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인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마크로라이드로 인제 치료를 시작한다 일단은. 그다음에 72 시간 내에 인제 호전이 없으면 인제 어 독시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를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인제 3 단계는 이렇게 7 일간 사용했는데도 이제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스테로이드를 추가할 수 있지만 이것도 이제 의사의 판단에 쪼끔 더 일찍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이제 효과가 없는 경우에 이제 면역글로빈을 사용을 한다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료법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어쨌든 뭐 이거 의사가 결정을 하고 의사가 치료를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의 이제 치료 자체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하는지를 간략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사실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또 이건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성균이 있고 그리고 2차 항생제도 쓰고 그다음에 뭐 스테로이드 쓰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게 인제 항생제는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아프면 써야 하는 건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사실은 이제 입원해야 하는 환자 그리고 인제 그런 경우 퍼센티지가 오히려 적습니다. 사실 상당수는 특별한 치료 없어도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지 않아도 마이크로라이드 항생제 없어도 그 균이 걸렸는데도 인제 5일 전후로 열이 떨어지고 폐렴이 저절로 좋아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항생제 쓰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에 마크로라이드를 치료한 경우 뭐 7 일, 마크로라이드 추가 치료한 경우 8 일 이제 이렇게 날짜가 더 길게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치료 없이 호전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그러면 약을 써서 더 나빠지는 거 그건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를 해야 이제 낫는 거고 이런 경우에 사실 치료를 하지 않았으면은 더 열이 오래가거나 더 악화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최근 그 유행했을 때 2024 년에 유행한 걸 보면은 그때 이제 요거는 인제 그 374 명을 대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88.6%가 이제 입원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8.8%가 인제 산소가 필요하고 호흡 보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는 0.9%로 굉장히 낮았고 사망한 경우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성균이다 뭐 이렇게 제가 쪼끔 무섭게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중증도나 이런 거 어쨌든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은 아니고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금방 퇴원할 수 있고 후유증이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실 거는 인제 아무래도 그러면 이 균에 걸렸을 때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학교를 못 가느냐, 유치원을 못 가느냐 이것도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보통 인제 전염력은 인제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이제 전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어도 이제 전파력이 있고요. 그러면 인제 학교를 그러면은 애가 기침이 멈출 때까지 안 가게 되면은 3 주, 4 주를 학교를 못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열이 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전염력이 높은 상태고 열이 떨어지면 많이 반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침을 좀 하더라도 마스크를 쓴 상태나 쪼끔 주의를 하면서 등교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열이 있고 아직 1 주일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인제 격리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가족 예방은 이제 만약에 가족 내에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예방적 항생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 면역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재감염이 가능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이 균의 특징은 어쨌든 세포벽이 없다. 세포벽이 없는 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항생제에 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이 우리가 떨어져도 이제 기침이 계속 있으면 이게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인제 원래 이 병의 과정이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인제 선모가 손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기침 반사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게 회복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기침이 계속 있다고 해서 항생제를 계속 먹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 증상이 좋아지고 또 치료 기간이 다 채웠으면은 이제 항생제 끊고 이제 그냥 지켜봅니다. 근데 물론 인제 다시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는데 좀 심해지거나 그러면 인제 치료를 다시 하겠지만, 일단 원칙은 이렇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쨌든 대부분 잘 낫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도 열이 안 잡히면, 그래서 인제 전에 제가 강의했던 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보통 열이 이제 2-3일 정도 나면은 또 애가 컨디션이 좋으면은 지켜봐도 되는데, 이제 4 일, 5일 계속 열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인제 약을 써야 좋아지는 이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료를 보고 이제 그쪽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게 맞고, 근데 그러지 않고 저절로 열이 떨어졌는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 확인이 됐다, PCR에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치료 안 하고 지켜봐도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네. 어 질문이, 네, 질문을 먼저 쪼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혹시 쪼끔 시간이 남으면 또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질문하신 게 인제 어 김익성 님. 네, 예. 폐렴 증상하면 각혈이 미디어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은데 대표 증상이 각혈 맞나요? 폐렴 걸리면 각혈 증상이 많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각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인제 피가 왜 나오냐가 또 중요합니다. 이제 어 나이대도 중요하고 또 기저질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제 어떤 균에 걸렸냐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어쨌든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각혈이 대표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은 인제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너무 기침을 심하게 해도 인제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 너무 기침을 우리가 많이 하고 또 손모가 손상이 되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인제 출혈이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양이 많거나 이제 아니면 호흡곤란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인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기도 쪽이 아니라 기관지 인제 이쪽에서 인제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서 각혈이 나면은 이제 그건 쪼끔 심각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각혈이 나거나 그러면 단순하게 엑스레이 찍지 않고,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가슴 이제 CT 검사까지 해서 혹시라도 인제 손상이 이제 좀 심하게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각혈은 대표 증상은 아닙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네. 지혜정 님. 네. 질문이 "전염되나요? 엄마가 폐렴구균 주사는 맞으셨는데요. 고령에다가요. 같이 지내는 전 면역력이 없는 뇌출혈 환자라서 걱정이에요." 네. 어 네. 일단은 그 폐렴구균 주사는 이제 하나의 균에 대해서 이제 사실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는 게, 이제 폐렴균 주사라서 그러면은 모든 폐렴에 대한 걸 예방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아주 특정한 하나의 균에 대해서 이제 예방을 합니다. 근데 이 균을 그러면 왜 예방 접종을 하느냐? 이 균에 걸리면은 이제 심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에 아니면은 이제 5세 미만의 인제 소아들에서 이제 적극 접종을 인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필수 접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인제 모든 폐렴에 대해서 예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인제 이 구균을 이 접종을 했어도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제 사실 폐렴에 대해서는 어쨌든
오늘 제가 균 설명을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공기 감염인 것보다는 비말 감염입니다. 이제 기침, 콧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제 손을 잘 씻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보통은 이제 기침을 우리가 얼굴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인제 코를 닦는다거나 기침할 때 인제 아무래도 이렇게 가리면서 인제 손에 묻을 수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 소독을 잘 하셔야 되고 단순하게 우리가 나와 있는 뭐 이렇게 그 알 그냥 칙칙 뿌려서 이게 닦는 거 말고 비누로 인제 30초 이상 씻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그런 걸로 인제 사실 좀 손을 잘 씻고 이제 그런 걸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네 짱누님 어 보통 폐렴 주사 맞아도 예방 효과가 있나요? 네. 방금 제가 답변 드린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어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폐렴 주사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폐렴 구균 주사고 이거는 폐렴 구균에 대해서만 예방할 수 있다. 다른 폐렴 주사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은 예방 접종이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심장님. 네. 요즘 뇌수막염이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요. 그것과도 연관이 많을지.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의 요지가 어쨌든 뇌수막염이 이제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인제 어떤 거하고 폐렴과 연관이 있는지를 궁금하신 거죠? 네. 일단 뇌수막염균이 요즘 많이 외국에서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영국이나 뭐 여기서 단체 생활을 할 때 인제 많이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접종을 인제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하는데요. 이거는 인제 아무래도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는 인제 드물고 보통은 인제 뇌염이나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폐렴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뇌수막염 균일에 대해서는 어쨌든 단체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은 이제 뭐 군대를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숙사 생활하시거나에 하시면 접종을 맞으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고니 님 "감기랑 독감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기는 먼지가 많아서 기침 은근 하더라고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가 감기랑 독감 예방에 도움 되나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기랑 독감 차이도 이제 중요하겠죠. 지금은 이제 독감이 돌지는 않고 있고 보통 인제 독감은 인제 11 월, 12 월부터 시작해서 3 월, 4 월까지 돌고 있는데요. 이제 독감의 특징은 사실은 뭐 검사하지 않고서는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독감 예방 접종까지 맞은 상태면은 또 증상이 가볍게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인제 우리가 검사하기 전에 '검사를 좀 해 봐야겠다. 이제 독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고열이 굉장히 난다는 게 특징이고 몸살이 심합니다. 특히 어른들 뭐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인제 이렇게 고열이라 그러면 근육통 이제 이런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해열제를 먹었는데도 또 다시 또 열이 바로 다시 난다든지 아니면 열이 잘 안 떨어진다든지 그럴 때 쪼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별로 인제 독감이 유행하고 있지 않아서 독감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다른 걸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인제 겨울이나 이때 인제 12월 뭐 2월 이때 인제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예방하는 거에는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랑 독감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는 게 굉장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는 물론 기침 직접 하는 걸 막겠지만은 많이 옮기는 거는 손으로 통해서 옮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이모듈레랑 님. 음. 선생님 아버지가 척추 결핵이 걸리셨는데요. 신생아랑 접촉해도 될까요? 그리고 신생아 100 일의 주사 꼭 맞아야 될까요? 신생아 때 명절에 가족들 만나는지 괜찮을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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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질문인데, 일단은 먼저 척추 결핵. 이제 우리가 결핵, 물론 이제 오늘 주제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어 알고 있는 한에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결핵은 보통 우리가 폐결핵 아니면 폐외 결핵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폐결핵의 보통 전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폐결핵 자체가 이제 호흡기로 이제 전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실 치료를 하는 시점에서는 또 괜찮지만은, 치료하지 않거나 또 너무 증상이 심하거나 그러면은 일단 격리하는 게 맞고, 척추 결핵은 이제 폐외 결핵이라서 이건 자체는 전염성이 폐결핵보다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물론 폐결핵이 이제 같이 동반되고 있으면 또 다른 얘기지만, 물론 이제 신생아이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겠지만은 폐결핵이 아니라서 그렇게 전염성은 높지는 않다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100 일의 주사 꼭 맞아야 될까요? 어 이거는 이제 신생아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신생아는 이제 생후 1 개월 미만을 이제 신생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100 일의 주사는 이제 그 주사가 이제 어 우리가 접종은 이제 언제 맞느냐. 우리가 보통 주사 자체가 이제 예방 접종을 우리가 하실 때 인제 디프테리아, 테타노스, 뭐 pertussis, 이게 이제 DTP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사에 이제 100 일에 pertussis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보통 신생아 때 맞추지 않고 생후 2 개월 때 맞추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이제 2 개월 됐을 때 맞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국가 필수 접종이라서 꼭 맞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생후 2 개월 때는 맞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 또 그때는 엄마한테 받은 또 면역이 있어서 일단은 2 개월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2 개월 됐을 때 맞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신생아 때 명절에 가족들 만나는 거 괜찮을지. 네. 저는 인제 소아 감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인제 전파가 되는 게 어떻게 전파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파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률 자체를 만들어 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안 가시는 게 맞다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 제가 질문은 제가 다 대답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또 그래도 쪼끔,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뭐 병인론이랑 뭐 증상, 그다음에 치료, 뭐 이런 치료 지침, 너무 일반적인 이제 어머님, 아버님 인제는 또 와닿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사실은 아까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얘기했듯이 3-4년 주기로 유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유행을 했던 게 2023 년에서 시작해서 2024년 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3 년으로 시작한 거를 기점으로 보면은 이제 3년 주기가 올해가 되죠. 그쵸? 2026 년. 그래서 보통 가을, 겨울에 인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서 지금 시작했다는 게 아니라 인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미리 대비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많이 알수록, 근데 인제 중요한 거는 사실 잘못된 지식이 제일 사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제가 전달하는 거는 인제 이런 질환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치료 과정이 있는데, 어 어쨌든 좀 유행을 한다는 얘기가 이제 쪼끔 들린다. 근데 우리 아이가 아니면
가족이 이제 열이 5 일째 계속 나는데 기침을 계속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 혹시 그 균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 봄으로써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진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실 계속 병을 키우기보다는 이제 너무 아까 그 9살 얘기를 했듯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병원에 안 갈 수도 있지만은 열이 오래 나는 거 자체가 5일 이상 지속된 게 정상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감기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기랑 어 뭐 폐렴이랑 감별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특히 그냥 일반인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고 병원을 가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병원을 빨리 가야 되냐 안 하느냐 이거를 볼 때는 열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열이 빨리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쪼끔 덜 걱정해도 된다. 하지만은 열이 하루 이틀밖에 안 됐어도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다, 계속 처지고 잘 못 먹고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이제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어 HIV 환자들 폐렴이 잘 걸린다고 하셨는데요. 이때 치료법은 소개해 주신 방법과 동일한가요? 네. HIV는 제 전문은 아닙니다. 제가 인제 소아 감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제 HIV에 대해서는 인제 사실 제가 그 쪼끔 아는 게 적은데, 근데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인제 면역이 인제 무너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이 잘 걸리지 않는 균에 대해서 더 잘 걸려요. 그래서 물론 이 균도 걸리겠지만은 이거 말고도 사실 뭐 다른 균에도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 보통은 인제 그냥 건강한 사람한테는 인제 정상균으로, 우리 뭐지 몸에 그게 그냥 건강하게 있는데 감염을 일으키는 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면역이 인제 안 좋은 환자에서는, HIV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쉽게 폐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뿐만 아니라 다른 균에도, 인제 흔하지 않은 균에도, 그러니까 감염에 흔하지 않은 균에도 걸릴 수 있다 로 아시면 되고, 치료법은 어쨌든 만약 이 균에 걸렸으면 치료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항생제 치료는 이제 어쨌든 그 균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달라지지는 않지만, 이제 뭐 면역 치료나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죠. 네. 네. 저 질문은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뭐 더 많은 걸 또 전달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너무 한꺼번에 얘기를 하면 또 기억에 안 남을 수도 있어서 일단 오늘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대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때 폐렴도 조심해야 하나요? 네.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사실은 네, 언제나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유행을 하면 우리나라도 사실 또 유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인제 폐렴은 보통 인제 코로나에 의한 폐렴인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바이러스나 균에 의한 폐렴 인지는 또 사실 다르겠죠.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 다른 균에 비해서 이제 더 심하게 폐렴이 진행이 되느냐, 인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명확하게 인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코로나가 특히 이제 65세 이상, 그다음에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증상 자체가 있으면 이제 확인을 하는 건 맞지만은 코로나 걸린다고 해서 전부 다 폐렴이 걸린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폐렴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나 아니면은 인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더 조심을 해야 한다. 왜냐면 제가 이제 소아 감염, 소아를 보는 의사로서 소아에서는 코로나가 굉장히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유행 그 팬데믹일 때도 코로나 걸렸어도 열 나고 콧물 나고 그러지만은 폐렴으로 고생을 한다거나 입원을 오래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중환자실 치료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제 연령대나 아니면 기저질환에 따라서 다르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